당신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전에는 분명히 친했지만 어느새 연락이 끊긴 친구들, 매일같이 붙어 다녔는데 오해와 다툼으로 멀어진 친구들, 나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확신이 안 서는 친구들이 떠오른다.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안부를 전하는 것도 힘들어지면 우리가 정말 친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에서 주인공 필립은 상위 1%의 백만장자지만 전신마비로 목 아래는 움직일 수도 느낄 수도 없어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을 돌봐줄 도우미를 찾고 있는데 그의 앞에 젊은 흑인 청년 드리스가 나타난다. 감옥에서 이제 막 출소해 돈 한 푼 없는 드리스가 가진 것이라고는 멀쩡한 사지뿐이었다. 하위 1%에 속하는 드리스는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을 받으려면 채용이 거부되어야 했기에 필립에게 지원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필립은 드리스에게 호기심을 느껴 2주 동안 자신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지 내기를 하자고 한다. 의리의리한 저택의 욕실에 반한 드리스는 내기를 받아들이고 두 남자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된다. 영화는 공통점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는 고용인 필립과 피고용인 드리스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사람들은 필립의 부를 부러워하는 동시에 필립의 장애를 동정한다. 하지만 드리스에게 필립은 자신과 비슷한 욕구를 지닌 한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필립은 드리스와 있으면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 라고 말하며 전과 기록을 들먹이며 드리스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친척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그 친구의 출신과 배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드리스 또한 자신을 범죄자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필립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둘은 낄낄거리며 파리의 밤거리를 쏘다니고 담배를 피우고 때론 깊은 속내를 서로 꺼내 보이며 친구가 된다. 장애도, 가난도, 취향도, 인종의 벽도 없는 그저 마음이 통하는 친구 말이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네. 나중에 필립이 드리스에게 한 말이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로 인해 행복해졌다는 것만큼 빛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당신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전에는 분명히 친했지만 어느새 연락이 끊긴 친구들, 매일같이 붙어 다녔는데 오해와 다툼으로 멀어진 친구들, 나는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지 확신이 안 서는 친구들이 떠오른다.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안부를 전하는 것도 힘들어지면 우리가 정말 친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 바로 우정이다. 우정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아무 의미 없이 가장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다. 대부분의 만남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만 친구는 단지 좋아서 만난다. 우리는 친구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며 친구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같이 성장해 나간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다.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화 언터처블에서 필립이 말했듯 우정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정은 영원하지 않다. 보통 어릴 적 동네 친구나 학교 친구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학교를 졸업해 각자 다른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만나는 것도 힘들어진다. 직장에서의 업무가 늘어나고 아이들과 부모님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늘어나면서 친구와 정서적인 유대를 끈끈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인생의 한 시기를 같이 보내며 서로의 성장을 도왔다는 사실만 남을 뿐 현재 서로의 모습에 대해 아는 게 생각보다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인생의 한 부분을 치열하게 공유했던 친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그 시절을 같이 추억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말이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클 때까지 서로 바빠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보다 친구 사이를 더 위협하는 것은 시기심이다. 시기심이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거나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을 뜻한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기심이 커지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상대를 증오하고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든다.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 주기는커녕 그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 친한 친구에게만 털어놓았던 모든 것들이 나를 아프게 찌르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시기심을 느낀다. 언제나 한 환자가 말했다. 선생님,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싶었거든요. 물론 그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요. 그런 제가 너무 무서워요. 영화 새 얼간이에서도 오죽하면 친구가 꼴찌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친구가 1등을 하면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친구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 시기심이 약간 생겼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친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친구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망친다는 것을 알기에 시기심이 폭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고 보면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언젠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였다.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제발 고통이 멈추기를 기도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고등학교 친구였다. 너무 아파 이대로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날엔 유난히 친구가 더 그리웠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이 친구들은 바쁜 와중에도 기꺼이 나에게 달려와 주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해남아, 네가 어떻게든 우리 곁에 계속 이렇게 있어주면 돼. 그들이 있었기에 고통의 세월을 그나마 잘 견딜 수 있었다. 그 친구들에게 미안한 건 내가 그 고마움을 아프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러고 보면 친구 숫자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친구들 중에 내가 힘들 때 기꺼이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 그래서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이를 낳고 기른 일이다. 그 다음으로 잘한 일은 그 친구들을 내 친구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성공이 별건가? 나는 2가지나 잘했으니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고 친구들과 나는 세월이 흘러 변해가는 서로의 모습에 감탄하고 존경을 보내며 같이 재미있게 늙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